6월의 끝 무렵 여수 바닷가 언덕 위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집니다. 그 빛을 받아 낡은 벽돌집의 붉은 외벽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시간, 문소연은 마당 귀퉁이에 매실나무 아래 서 있습니다. 가지 끝마다 초록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있고 잎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작은 그늘이 흔들렸다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열매 하나를 가만히 건드려 봅니다. 아직 단단합니다. 딸 수 없는 계절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압니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30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남편 강현수와 둘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서던 날, 두 사람의 손에는 갓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래 땅값에 건축비를 더하면 둘의 월급을 합쳐 30년은 좋게 갚아야 할 금액이었지만 그날 현수는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뿌리 내리는 거야. 그 말이 계약서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도 따라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두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아꼈습니다. 시멘트 포대 몇 개를 직접 날랐고 타일을 고를 때는 가장 저렴한 것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을 골랐습니다. 소연은 시장에서 산 도배지를 직접 방 안에 붙였고 현수는 마당 돌계단을 손수 쌓았습니다. 벽 하나 마루 한 칸에 두 사람의 노동이 스쳤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밤 둘은 아무것도 깔지 않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세월은 집안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아들 도현이 태어났고 집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밤냄새로 채워졌습니다. 도현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소연은 낮에 공장 일을 나갔고 저녁이면 마당 수도가에서 손을 씻으며 하루를 접었습니다. 현수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밤이면 부엌불을 켜두었고 그 노란 불빛이 언덕 아래서도 보였다는 말을 현수는 나중에야 했습니다. 그 빛이 집에 오게 했어. 소연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떠난 것은 도현이 결혼하고 2년 뒤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소연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던 택시 안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현수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슬리퍼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집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벽이, 마루가, 낡은 창틀이 그해 겨울 내내 그녀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이 며느리 한유림과 함께 합가를 제안한 것은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소연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준서의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큰 집에 혼자 있는 밤이 가끔은 너무 길었습니다. 짐을 풀고 자리를 잡으면서 유림은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말했습니다. 현관 턱이 높다, 욕실 환기가 안 된다, 계단이 가파르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것이 사실이었고 낡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도현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가 놓이는 날이 잦아졌고 저녁 식사 후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소연은 눈치를 채면서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할 준비가 되면 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현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소연은
부엌에서 행주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었지. 그뿐이었습니다. 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요. 요즘 조합 움직임이 빠르거든요. 소연은 행주를 개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낮에 끝 무렵 수평선 쪽 하늘이 옅은 붉은 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보아온 풍경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현수와 함께 혼자서 그리고 손주를 안고서 보았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바다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낮게 흘렀고 마당의 매실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유리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소연의 손이 천천히 창틀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현수가 직접 끼워 넣은 창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결심해야 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소연은 국을 끓이다 불을 줄이고 손을 닦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재개발 조합 안내문과 아파트 평면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맞은편에 앉으며 손가락으로 평면도를 짚었습니다. 33평, 남향, 넓은 거실, 작은 방 하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방이에요. 전망도 좋고 손주 방이랑 가깝게 구성했어요. 소연은 평면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선들이 가지런했습니다. 낯선 집의 설계도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방이라는 것이 쉽게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 재개발 완료 예정 시기, 기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소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준비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설명이 끝날 즈음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차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현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건 명예 정리가 되면서 같이 처리가 되는데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예 정리? 도연이 시선을 약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두면 세금이 복잡해지니까 공동 명의로 바꿔두는 게 낫대요. 세무사 말이 그래서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 냄새가 부엌 쪽에서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형광등 아래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문소연. 세 글자가 낯설면서도 단단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접으면서 소연은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도현이 대학에 합격하던 해봄이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날 밤 소연은 현수와 나란히 앉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 때 소연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현수가 옆에서 괜찮다고 했고 소연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도현의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보증금 보태는 돈, 혼수 일부. 소연은 늦게까지 일하며 그 돈을 만들었습니다. 유림이 시댁 형편을 알면서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눈치였지만 소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 준서가 태어나고 나서 몇 해는 더 바빴습니다. 유림이 복직하면서 준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소연은 자신의 일을 줄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뜸해졌고 혼자 다녀보고 싶었던 남해 여행도 미뤄졌습니다. 준서가 걸음마를 뗀 날 소연은 혼자서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등기부등본을 서랍에 다시 넣으면서 소연은 다른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실버타운이 더 안전해요. 며칠 전 유림이 한 말이었습니다. 다과를 준비하며 꺼낸 말이라 더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소연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형광등이 조금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합가한 뒤로 조금씩이었습니다. 부엌 수납 위치가 바뀌었고 거실 소파 방향이 달라졌고 냉장고 안에 자신이 모르는 음식이 늘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집 안에서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매실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옅게 깔린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낮게 불었습니다. 매실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수가 손수 심은 나무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이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나무를 한참 바라보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세라야, 나 소연인데 시간 있으면 한 번 볼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서 매실나무가 다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흔들림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것처럼. 오세라의 사무실은 시내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랬고 유리문에는 매물 안내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추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건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세라는 안쪽 책상에 앉아 있다가 소연을 보자 곧장 일어났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소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오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 세라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을 바라보는 눈이 조용해졌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명희가 너 단독이면 아무 문제 없어. 소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 무언가가 섞여 나왔습니다. 세라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감정평가, 매물 등록, 계약서 작성.
익숙한 단어들이었지만 자신이 파는 쪽이 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소연은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한 가지씩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집을 허물지 않을 사람이어야 해. 세라가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소연은 계속했습니다. 마당에 매실나무가 있어. 그 나무는 건드리면 안 돼. 세라는 받아 적었습니다. 군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소연에게는 고마웠습니다. 매물을 올린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귀촌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라를 통해 사진을 받아보고 직접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집을 보러 온 날은 맑은 오전이었습니다. 소연은 집 안을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있던 것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관에는 낡은 신발장이 있었고 거실 창에는 오래된 커튼이 쳐 있었습니다. 부부는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자가 마루를 짚어보았고 여자는 부엌 창으로 바다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을 때 여자가 매실나무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 나무 오래된 거죠? 소연이 답했습니다. 30년 됐어요. 여자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도 나란히 섰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눈빛이 오갔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로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그날 바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라가 옆에서 계약 일정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끝이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고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시선을 서류 위에 고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언덕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걷는 동안 소연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무엇이 따라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소연은 평소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고 된장을 풀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도현이 퇴근에 들어왔고 유림이 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연은 반찬을 더 덜어주었고 준서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주워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바다 위로 먼 불빛이 하나씩 깜빡였습니다. 어선들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불빛들을 한동안 세었습니다. 이유 없이 세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팔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아들과의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혼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답이 없는 물음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감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부부가 나무 앞에 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순간 소연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이 좋은 사람에게 간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30년을 맡아 온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나를 선택하려 하는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계속 들어오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것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그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차렸고 빨래를 걷었고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안의 하루가 평소처럼 흘렀습니다. 소연은 그 흐름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도현이 알게 된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세라 쪽에서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도현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기다렸습니다. 도현이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파셨어요? 소연은 행주의 손을 닦았습니다. 응,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어. 도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요.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다 같이 사는 집인데. 소연은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현이 따라왔습니다. 유림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쪽을 한번 바라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를 실버타운으로 보내려 할 땐 상의였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유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계속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을 내가 대학할 때 담보로 잡았어. 결혼할 때 보태줬어. 준서 어릴 때 내 시간을 다 썼어. 그게 다 당연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도현아, 소연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는 건 상의 없이 결정하면서 내가 집 파는 건 왜 상의가 없냐고 묻는 거니? 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반박하려는 듯 입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습니다. 유림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짧은 말이었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알았습니다.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현이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생각한다고 한 건데 제대로 생각한 게 아니었네요. 소연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모를 때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얼굴을 오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 건 나도 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방에 들어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천가방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수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처음 마당에 섰던 날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기억보다 선명했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들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매실나무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그 자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방을 닫으면서 소연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늦게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야 자신의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통영으로 내려간 것은 늦여름이었습니다. 소연이 고른 집은 언덕 아래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여수 집보다 작았고 마당도 좁았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다른 바다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을 푸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가져온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 몇 벌, 그릇 일부, 현수와 찍은 사진, 그리고 오래된 된장 항아리 하나. 항아리는 여수집 장독대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새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습니다. 부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항아리를 마당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늘이 지는 자리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나자 집이 조금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동네에 익숙해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골목 할머니와 인사를 텄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래층 젊은 부부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다음 날 반찬을 만들어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는 것을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소연은 밥을 넉넉히 지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앉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들은 수저를 가져오지 않아도 밥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연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소연 씨, 이거 우리 텃밭에서 딴 거예요. 소연 씨. 오늘 팥이 나온대요. 처음에는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어색했고 어색하다는 사실이 또 이상했습니다. 자기 이름인데 왜 낯선지. 소연은 가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 곳에 두었다가 다시 찾은 물건처럼. 가을이 깊어질 무렵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을 막 마친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어선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도현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소연은 한 박자 쉬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다른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몰라서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천천히 들었습니다. 잘 지내. 너는 저희도요. 준서가 요즘 많이 컸어요.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소연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던 손, 잠들 때 귀 뒤를 긁던 버릇.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 도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거기 매실나무 같은 거 없어요? 마당에. 소연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없어. 그 나무는 거기 있잖아.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도 잘 있어요. 새 집 주인분이 잘 돌봐준대요. 제가 지나다 봤는데 가지가 많이 뻗었더라고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선 불빛이 수면 위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열리지.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 나무란다. 도현이 낮게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무언가가 그 웃음에 실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전과 같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다른 마음이 생길 것이고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연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전화가 왔다는 것, 도현이 먼저 안부를 물었다는 것, 나무의 안부를 물을 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수의 바람과 결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짠 냄새는 같았지만 온도가 달랐습니다. 소연은 그 바람을 잠시 맞았습니다. 떠나온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보다 되찾은 것이 더 실했습니다.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가슴 한가운데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소연은 창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창틀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손때가 묻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집도 자신의 냄새를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계속 들어오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밤은 충분했습니다.